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 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기를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요.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 내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내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딸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꽃을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다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혼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정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 과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 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 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목 놓아 노래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정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엄이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참 기가 막혀. 좀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 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 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놔?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고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녁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 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첩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넌 나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부부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번 넘어가 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픈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트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기는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 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얘,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 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모는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저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모는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두 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랐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